네, 수업 시작해볼까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민사동법 실전 GS A형이고요.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은 진도별 모의고사, 그러니까 진도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진도에 관한 것은 지금 강의 계획서 보시면 총 8회를 통해서 진도를 쭉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아마 진도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다만 이제 오늘 푸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중첩적이거나 문제 풀기 위해서 실전이기 때문에 그 중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의 개관과 목표가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실전 GS니까 특히 이제 진도별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게 이제 보통 한 2월달, 3월달에 이제 많이 열리는데, 학원 우리 커리큘럼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진행상 이제 진도별은 빨리 정리하는 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정리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1월이지만 통상 이렇게 실전 GS A형으로 이렇게 나가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진도별이기 때문에 진도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시가 이제 기초 GS 해가지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A형하고 B형 이렇게 이제 하는데, A형은 진도별입니다, 그죠? 진도별이고 B형은 최신 판례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죠? 최신 판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25년도에 나왔던 판례는 주로 이쪽에, 물론 24년도 후반에 나왔던 판례도 이쪽에다 해가지고 문제가 좀 어렵거나 이제 무작위로 이제 할 겁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GS가 보통 한 10문제씩 8문제니까 80문제가 있고요. 보통 160문제가 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계산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이게 80문제고 80 그러니까 한 번에 5문제씩 8번이니까 40문제죠. 그죠? 40문제.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200문제 정도. 200문제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보통 한 80문제 정도가 될 거고, 거의 이 정도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이 없어요. 중복이 없으니까 문제 자체는 중복이 없습니다. 물론 쟁점은 당연히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 자체는 중복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웬만한 거 올해 역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들어가 있고, 뭐 한두 문제 정도야 그 교수들이 이제 독창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독창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법리는 똑같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절차법이라서 다른 독창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차 법이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온 거는 여기까지고요. 기초 GS부터 쭉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제가 기초 GS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문제의 배열은 문제의 선택은 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게 변호사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변호사 시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모의고사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올해 또 보통 한 2, 3년 정도의 변호사 모의고사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출제 교수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로스쿨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거라 하더라도 또 쓰기가 힘들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또 쓴다는 건 힘든 얘기가, 알고 쓰면 쓰지만 단순히 암기나 혹은 쟁점들 하나하나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요 GS가 그룹 스터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룹 스터디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룹 스터디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안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만들어 놓은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어차피 실전이라는 거는 법전 하나 들고 들어가서 내가 그걸 답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바닥에서부터 생각하고 그래야 실전이잖아요. 그죠?
그래 실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볼 때만큼은 법전 가지고 내가 한번 승부를 낸다. 실전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진짜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기초 GS까지는 제가 웬만큼 첨삭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답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하는데 실전 GS부터 10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전 GS 들어가 있는데 답안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그 멘트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이제 한 10명 넘어가면 채점의 기준은 설정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등수는 어느 정도 평가의 의미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전 G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범위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실전 GS 실전 연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 파악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전 GS A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듭 얘기하지만 A형은 진도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진도별로 한번 정리하세요. 절차는 계속 얘기하지만 절차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정리하시라 그래. 진도별로 정리하시라.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있는지를 진도별 나가면서 쟁점을 다시 한번 자기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게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실전 적응력이죠, 그죠?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수업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부터인데 1회는 1회하고 2회가 있잖아요, 그죠? 1회하고 2회는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대부분이 적법 요건은 이제 주로 이제 법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물 이렇게 얘기하고 법원하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있는데 소송물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청구 취지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송물이 결정되고 요거는 소장을 제출하는 거, 소장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소장 제출까지 얘기하고 요거에 따라서 뭐가 논의가 되냐면 소개시의 효과까지가 1회, 2회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게 되면 소개시 효과까지. 이건 왜냐하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소장 제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물하고 당사자하고 법원까지 문제가 1회하고 2회 이렇게 얘기하고 당사자 전반부까지가 대개 이제 1회 문제가 될 거고 당사자와 그다음에 소송대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와 소송대리 문제가 2회 문제를 중심적으로 할 거고 특히 소송물 들어가면 소개시 효과하고 소의 종류 청구 취지와 특히 청구 취지를 가지고 소의 종류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회까지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진도별로 보면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고 진도별로 제가 써놓은 거는 그냥 그 중에 이제 쟁점 사항을 주로 써놨는데 그 써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법원 들어가면 이제 법원에서는 크게 재판권하고 그 다음에 관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관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년 내내 지금, 귀현 판사 가지고 항상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동차반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수들이 앉아서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요? 댓글 대는 거예요. 댓글 다는 거. 그러면 앉아서 특히 이제 이게 소송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의 이슈나 그 이전의 이슈 같은 것들은 항상 출제 들어갈 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하는 것도 다 그런 바탕에서 출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신 판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 자체가 기존에 있던 판례를 어떻게 출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나오면 되게 편한 문제인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어서 미리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법관에 관한 제척 기피 사유에 대한 판례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나올 때가 됐잖아요. 왜냐면 제척 사유가 나왔던 게 2006년인가 7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년 됐어요. 20년 되고 우리가 항상 제척 사유, 기피 사유를 풀어보잖아요. 근데 언제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온다 그러면 최적기가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제척하고 기피, 요 제척 사유와 기피 사유 인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물론 제가 문제도 냈지만 따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 나올 때가 됐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법원 들어가면 재판권하고 관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할이 24년도에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변호사 모의고사에서 전속적 합의 관할 그 문제가 거의 매회마다 1년에 3번 보는 모의고사에서 매해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2년, 24년도 그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게 어떤 문제들이냐면 변호사 모의고사 굉장히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요때 출연했던 게 24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합의 관할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또 신급 관할 문제가 나왔듯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 출제위원들이 다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문제가 24년도 하고 25년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우리는 특히 관할 들어가면 특허 소송이 있잖아요. 그죠? 이 특허 소송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변리사 수업에서의 특허 소송에 관한 특허 그 법원에서의 전속관할 문제라든지 특허 사건에서의 전속관할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출제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나왔는데 못 쓴다 그러는 거는 합격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재판권 문제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죠? 그래서 재판권 문제도 거의 판례가 없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인적 범위에 대한 면제 범위하고 그다음에 물적 범위에 대해서 국제재판 관할, 국제재판 관할 문제가 있는데, 국제재판 관할 문제나 국제재판 관할 합의까지 논의하는 문제들은 이게 국제사법에서 이미 논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을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학설 판례가 전부 다 거의 오히려 더 자세하게 국제사법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는 인적 범위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인적 범위.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수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건 제가 한번 고민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역추지설이라고 하는 학설의 의미는 국제재판관 할 때 역추지설, 토지관할을 준용하는, 토지관할을 준용해서 역추지설했다. 토지관할을 바탕으로 역추지해 나간다는 의미, 그러니까 역추지설의 의미 정도는 한번 그 판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한번 정리하시고, 많은 에너지는 쏟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범위는 한번 이제 논의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이것도 국제 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특히 쿠팡 문제가 있잖아요. 쿠팡 문제가 되게 그거 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쿠팡 사태가 있으면서 쿠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 이런 문제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뭐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소송법 학자들이라면 한 번씩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최신 판례가 이제 몽골 대사관 판례가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건 한번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진도별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법원하고 법관 문제는 거의 다 정리하고 빈도수는 거의 없어가지고요. 원래 항상 전속적 관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신급 관할에 대한 항소법원의 그 전속 관할 문제는 항상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4년도에 나와가지고 거의 의미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송 문제 있잖아요. 모든 관할은 다
그 어디로 가냐면 이송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송에 대한 법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송 법리까지 정확히 알아두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송 법리 나오면 더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송 법리까지 정확히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진도별로 짜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과 법관 문제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들어가시면 당사자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하고 소송 대리인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 문제가 있는데, 이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 특정, 그 당사자 개념부터 해가지고 당사자 특정, 그 다음 확정, 그리고 나서 당사자 자격. 당사자 자격 들어가면 당사자 능력. 이거와 비교되는 게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송 능력. 세 번째가 변론 능력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 소송 능력이 특히 미성년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이 흠결이 돼서 누가 법정 대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여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까지, 물론 후견인까지 들어가지만 후견인은 이게 후견인이니까 후견인까지. 그래서 요 법리가 얘네들도 소송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 대리인이 통상 이 소송 대리인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당사자 편에서 정리한다 그러면, 요 소송 능력과 연결되는 법정 대리 문제가 소송 대리인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안 나오고 재작년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법인에 관한 혹은 법정 대리인에 관한 어떠한 문제는 올해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내일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당사자 능력 중에 사망과 연결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요 안에 조합하고 법인인데 법인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은 내일로 넘어가시면 되고, 결국 여기에서 당사자 특정과 당사자 확정에서 확정 기준, 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재소전 사망, 그 다음에 아니죠. 표시 정정 문제가 있죠. 그죠? 표시 정정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재소전 사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명, 모용, 소송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가 법인격, 부인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문제는 이 법인격 부인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 내지 표시 정정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같이 풀어봐야 될 진도별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 얘기를 하는 거는 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걸 잘 계속 그 반복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확실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거듭 얘기하자면 그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쭉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교차적으로 이제 쟁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정리하냐는 거는 그건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암기장 가지고 맹신하지 말라는 게, 암기장은 단편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지금 그 교차되거나 중첩됐을 때 그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응용 능력을 빨리 키우시라. 물론 그 쟁점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답안지에 쓰느냐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쟁점을 잡고 목차를 잡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내용을 채우는 문제가 우리 시험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 요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들을 우선 찾아서 요 목차를 잡는 게 전체적인 얼개에서 잡아야지 단편적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얼개라든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 문제 풀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1-1번을 보시면 몽골 대사관이잖아요. 그죠? 몽골 대사관인데 거기서 보면 주의적 청구는 이행해소에 뭐뭐 하라. 이행해소고, 예비적 청구가
확인해소자는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 물론 여기서 A 더하기 B고, 요게 이행해소 C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해소하고 확인해소가 예비적으로 병합 청구를 하면, 이 예비적 병합 청구가 문제에서 보면 알게 되면 적법을 따져주는 거잖아요. 본안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적법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적법하냐? 라고 하는 걸 따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적 병합의 적부를 따져주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비적 병합의 적부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립? 가능성이냐? 불가능성이냐? 양립 불가능성이죠. 그죠? 양립 불가능성. 요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재에서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 양립이 불가능하는 게 성립이 되려면 요게 재판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재판권의 유무가 양립 불가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요게 설명을 해줘야만 요게 적법 여부가 따져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 양립 불가능성. 그러면 예비적 병합에서의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의 요 의미는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소속물을 특정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요 처분권주의나 소속물 특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져 있는,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데,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범위가 뭐예요? 요 범위가 양립이 불가능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예비적 병합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건 처분권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정확히 알아두세요.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각주 판례를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1번, 각주 1번하고 2번 특히 제가 명확히 해놨는데, 1번에 보시면 양립 불가능성 해가지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립 불가능성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밑줄 치세요. 동일한 사실관계. 요거 여러분 가지고 지금 다시 계속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요 사실관계에서 법적 평가를 뭐 해야 돼요? 법적 평가를 달리 해야 됩니다. 달리. 그러면 이게 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밑에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양립 불가능, 단순히 요 문제는 예비적 병합이 양립 불가능해야 된다. 요게 아니라 이 양립 불가이라는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적법 여부를 따져주는 거예요. 양립 불가능 그러면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동일한 사실관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는 양립 불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양립 불가능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야 되니까 무효라고 한다거나 유효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가지고는 양립 불가능성이 안 돼요. 동일한 사실관계. 이건 동일하지 않잖아요. 계약이 있냐 없냐는. 근데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 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이건 양립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적 평가가 무효와 유효, 무효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달라지고 유효에 따른 권리 의무가 달라지니까, 그 판례에서 보면 여러분들 양립 불가능성을 거의 못 쓰더라고요. 못 써가지고 일부러 제가 거기다가 판례가 이렇게 양립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 기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순히 양립 불가능 그거 한마디 써는 거, 물론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 양립 불가능성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립 불가능성 의미 이제
중요한 거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뭐하고 연결됩니까? 재판권의 유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재판권의 유무하고. 그럼 소재기는 했어요. 그죠? 소재기의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재판권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 재판권이 있으면 재판권이 없으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없으면 있으면 재판권이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양립이 불가능하죠. 재판권이 없으면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목차가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있었냐면 외국 공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외국 공간의 특수성이라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외국 공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외국 공간을 뭐 해야 돼요?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외국 공간에서 집행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재판권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행해소에서의 재판권은 소재기는 있었지만 재판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이행해소에서는. 결국 그렇다면 이 재판권이 없는 거에 대한 하나의 법률적 평가가 뭐가 되냐면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다면 소를 제기했고 재판권이 있는 부분은 뭐가 돼? 있는 부분. 확인해소에서는 재판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권이 없는 부분에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없고, 뭐에 대해서만, 확인해소에서만 재판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왜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재판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뭐는 가능해요? 확인해소에 있어서는 재판권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각하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양립 불가능성의 의미가 재판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 문제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권이 있고 없고가 양립 불가능성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소는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소는 적법하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외국 공간에 대한 특수성인데, 여기서 소재기에서 재판권에 관한 하나의 학설과 판례가 있잖아요. 그죠?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절대적 면제설하고 상대적 면제설이 있습니다. 상대적 면제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외국 공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적 면제설에 따라서 재판권은 행사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립 불가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재판권의 유무에 따라서 왜 양립 불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재판권 면제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를 여기다 지금 써줬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문제 제기해놓고 학설과 판례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재판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판례의 태도인데, 거기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건 어느 부분에서 이행에 대한 집행 문제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걸 뭐라고 해요?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4번 결론. 그 결론이 뭐예요? 예비적 병합에서 양립 불가능성의 의미, 따라서 재판권의 유무에 따라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행이 가능하냐, 이행이 불가능하냐, 집행이 가능하냐, 집행이 불가능하냐.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확인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쓸 거예요. 물론 그 답의 본안 판결을까지 어떻게 할 거냐까지 제가 거기다 해놨어요. 원래 제가 만든 문제는 본안 판결까지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본안 판결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부적법한 문제까지고, 만약 본안 판결까지 한다면 그 답안지에 있듯이 본안 판결에서의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는 기각, 예비적 청구는 인용할 수 있다, 확인을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점짜리 한계입니다. 10점을 하자 그러면 거기까지 본안 판결까지 들어가면 10점으로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안 판결은 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히 이게 보세요. 이게 이 판례를 단편적으로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출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양립 불가능성의 의미가 예비적 병합에서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비적 병합에서 출제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단편에 관한 것을 절차에서 어떻게 엮여서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 요게 그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혹시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누구를 위하여? 법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법인, 몽골 대사관을 위해서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 이 법인, 몽골 대사관하고 얘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안지에다가 당사자 확정 기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당사자 확정 기준을 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죠? 이미 적법하게 당사자 확정을 했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뭐만 따져주면 됩니까? 법인하고 대표자하고 별개의 인격이다. 당사자 확정에 따라서 별개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대표자에서 누구로 결과적으로 소가 바뀌었어요? 법인으로 소가 바뀌었잖아요. 요게 처음에 대표자로 소를 제기했다가 소치하하고 나서 여기 뭐 법인을 추가하고 소치하를 통해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법인으로 소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표시 정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표시 정정이 됐는데 이 표시 정정이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대표자가 소를 제기했다가 대표자가 빠지고 법인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표시 정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타당하냐? 적법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 1번 표시 정정 혹은 추가 의 적부 요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인데 추가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립이 불가능한 그런 거 써도 됩니다. 그죠?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의적 원고하고 주의적 원고 사이에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한데 그것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 추가해가지고 누구로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정정이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당사자가 변경된 부분, 이 부분이 적부, 이게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차해가지고 당사자 추가의 적부,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표시 정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우리 법에서 민사법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그래서 소결 안 돼. 어떻게든 추가까지 문제가 없는데 추가해가지고 당사자를 변경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뭐예요? 법인이 야 그거 아니야. 원래 내가 된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피고가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피고가 동의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표시 정정의 효과를 거둔 이 판결, 표시 정정에 대한 요 판결의 유효, 무효가 논의가 되고 이걸 유효로 봐야 되는 논리가 뭔지 무효로 봐야 되는 논리가 뭔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이 표시 정정에 대한 이 판례가 유효냐 무효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판례의 태도가
거기 써 있어요. 그죠? 가장 쓰여 있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일부러 원래는 없었는데 3번 신의칙 얘기해. 신의칙. 원래 판례도 원래 신의칙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따로 목차를 잡아줬어요. 판례가 원래 표시 정정하는 건 부적법한데 부적법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에요. 소송 계속은 여전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송 계속은 여전히 있었어. 뭐에 대한 소송 계속, 법인에 대한 소송 계속. 여기 이렇게 당사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지만 소송 계속은 있었고, 소송 계속이 있는 한 이건 유효야, 무효야? 이건 유효고, 표시 정정도 결과적으로 왜 표시 정정이 일어난 것도 소치하가 되고, 소치한 것도 뭐 동의가 있었잖아요. 동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걔로 법인도 당사자라고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판결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오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무효 판결이 자기 피고에게 불리하니까 그때서 문제 삼는 것도 뭐가 돼요? 결국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물론 판례에도 여기 신의칙 얘기가 들어가 있어. 원래 판례도 신의칙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모순행위 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무효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우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표시 정정 문제를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내년에 올해 내년에 벌써 1월 3일이니까 올해 만약에 사망 문제가 나오면 소송 중 사망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소송 중 사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차피 누구 하나는 죽여야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소송 중 죽이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죽이더라도 재소전 사망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거나 혹은 작년에도 죽였고 재소전 사망도 결국 죽인 거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표시 정정밖에 없죠. 성명모용 소송, 법인격 부인론 밖에 없는. 원래 여기에서 보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항상 출제될 가능성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표시 정정하고 재소전 사망 문제하고 법인격 부인론 문제, 성명모용 소송이 좋은 문제이긴 한데, 이거 나오면 개나 소나 다 쓰는 거니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냅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성명모용 소송 자체가 변별력이 없어 나온다 그러면 제가 허위 송달이 나오면 나왔지, 성명모용 소송 자체가 출제되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무 쉬워서. 그러면 허위 송달,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특히 표시 정정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가 우리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고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전 사망하고 연결해 가지고 출제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판례가 이미 판례가 이미 요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표시 정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소송 계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유효란 말이에요.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도 뭐가 돼요?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소송 계속이 있기 때문에 유효이지만 그걸 무효로 문제 삼는 것도 뭐가 돼요? 신의칙에 위반돼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법리를 반드시 정리하시라. 그래서 4번 결론 뭐예요? 표시정정, 이 당사자 추가를 통한 표시정정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소송 계속이 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그러나 소송 계속은 있었고 신의칙에 따라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이걸 무효로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재소전 사망. 재소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립 당사자 구조가, 거기 답안지는 안 써진 대립 구조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해요. 부적법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재소전 사망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요. 물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리인이 있다면 뭐예요? 소송 절차 중단으로 가잖아요. 그죠? 소송 절차 중단. 그럼 재소전 사망의 기준은 뭐예요? 송달시. 이렇게. 그래서 문제의 소재.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문제의 소재가 있고, 2번. 재소전 사망한 자에 대한 뭐예요? 법리가 뭐냐?
재소전 사망자에 대한 법리가 뭐냐? 요걸 이제 쭉 잘 써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뭘 쓴 거예요? 누굴 상대로 한 거예요? 재소전 파산을 한 거니까 파산. 문제점이 뭐냐면 재소전 사망은 판례도 있고 학설도 있는데 이제까지 뭐는 없어요? 재소전 파산은 이제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면 우리 현재의 재소전 사망에 대한 법리가 뭐냐? 재소전 사망의 법리가 뭐냐? 이거 쭉 써줘요. 재소전 사망의 법리 어쩌고 저쩌고 쭉 써주고 결과적으로 대리인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대리인이 있으면 수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이 있으면 수계가 인정되거나 그것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시 정정. 그러면 대리인으로서 수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표시 정정할 수 있는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파산 관제인은 누구는 될 수가 없어. 파산 관제는 절대로 상속인은 될 수가 없지. 어떻게 파산 관제인이 상속인이 돼요? 완전히 논의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재소전 사망에 대한 법리를 쭉 써주고 파산 관제인이 상속인이냐? 아니야.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면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사망하지도 않았잖아요. 파산을 했을 뿐이니까. 그럼 유일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파산 관제인이 뭐냐고. 얘의 정체가 뭐냐고. 얘가 소송 대리인이냐. 소송 대리인이라면 수계가 돼야 안 돼요. 소송 대리인이라면 수계가 되지. 재소전 사망의 법리에 따르면. 근데 판례의 태도, 이게 문제의 소재입니다. 판례의 태도. 문제점은 얘가 소송 수계가 되려면 소송 대인으로 취급할 거냐? 판례. 요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는 판례. 파산 관제인은 당사자 적격을 갖는, 그러니까 요게 당사자 사망하고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상속인은 아니에요.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지만 파산 관제인은 뭐는 아니에요? 소송 대리인은 아니다. 소송 대리인이 아니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소송 수계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례는 이 판례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소송 대리인을 볼 것이냐가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 결론.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재소전 사망에 대한 법리가 이거를 따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걸 따올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재소전 송달 전에 파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송달 전에 파산했으니까 결국 이 법리를 따올 수 있는 건 얘를 소송대인으로 볼 거냐 상속인으로 볼 거냐. 상속인은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왜냐면 당사자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파산 관제인이 상속인이 돼. 그건 말이 안 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파산 관제인이 당사자 적격자이지만 소송 대인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지 논의될 수 있어요. 원래는 파산 관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민법에서 보면 사파금, 사망, 파산, 금치산. 그러니까 사망, 파산 됐을 때만 뭐가 대리권 상실 여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파산이 되면 결국 이 파산 관제인만이 대리권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결론 보시면 재소전 사망에 따르면 얘가 수계 내지 수계의 법리나 정정하려면 대리인이 되거나 상속인이 되는 상속인은 아니고 대리인으로 볼 거냐? 판례에 따르면 얘는 대리인도 아니야. 결과적으로 파산 관제인은 수계도 안 되고 정정할 수도 없다. 그럼 소를 다시 제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파산 관제인한테 소를 다시 제기해라. 그 왜 번거롭게 다시 제기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파산, 이른바 파산 관제, 그러니까 파산법원에서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달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원래 우리 그 재소전 사망의 법리가 뭐예요? 재소전 사망의 법리가 원래 그럼 각하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그런 논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법리도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요 파산 관제인에 관한 이 판례가 되게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강하다. 의미가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가 이걸 왜 파산인데 왜 시험 자꾸 출제하냐고 그러는데 이 파산 관제인 판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파산 관제인은
당사자 적격자이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만약 소송대리인으로 봤다면 뭐가 가능하다? 그래, 문제도 뭐라고 물어봤어요? 문제도 수개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왜 갑자기 수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의미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여기다 굳이 왜 수개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2-1번 이제 들어가시면 그 전에 5페이지하고 6페이지, 7페이지까지 해서 재소전 사망에서 나오거나 나올 수 있는 문제 혹은 그 모의고사까지 해서 제가 싹 다 이거 지금 4, 5, 6 아니 4, 5, 6이 아니라 지금 뭐야 6, 7, 8페이지까지 이 판례 두 개 요하고 이 문제하고 계속 돌려서 내요. 계속 돌려서 내니까 6, 7, 8페이지에 있는 재소전 사망에 관한 법리 있잖아요. 그죠? 계속 다 내고 싶은데 그럼 중복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제가 하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판례의 개념이 바로 파상관제에 대한 수개 문제가 가장 어려운 판례고 그 재소전 파산에 관한 파상관제의 수개 여부에 관한 판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있는 6, 7,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해 재소전 사망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제가 꿈에서까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떨어져도 내가 꿈에 쫓아가가지고 지랄할 겁니다.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풀었냐고. 내가 그런데 이런 멘트 어디 한두 번 해요? 맨날 하잖아. 막 이거 냈는데 못 풀으면 꿈에서 쫓아가죠. 아직 꿈에 간 적은 없지만 꼭 읽어보시라. 5, 6, 7, 8페이지.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도 가장 논의가 있는 문제 있죠. 그죠? 문제의 소재 2번 당사자 확정. 이거 쓰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거기 문제에다 써놨어요. 그죠? 이거 쓰지 마라. 왜냐하면 적절하게 뭐에 따라서 당사자가 실적 표시자를 확정했지 않냐. 그래서 뭘 했어요? 법인하고 누구하고 대표자하고 인격을 어떻게 했다고? 별개로 봤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법인하고 대표자하고는 뭐가 돼? 별개의 법인격이에요. 별개의. 요게 맞다. 요게 2번 목차. 원래 빠지면 요가 써야 돼요. 근데 쓰지 말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법인격, 남용론의 법인격 부인론에 뭐에 역적용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법인격. 그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문제점이라 그래서 법인격 부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3번 목차가 법인격 부인론과 이거에 대한 역적용, 이게 의미가 뭐냐를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격 부인론이 뭐예요? 법인격, 이게 2번 목차로 되어 있죠. 그죠?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하고 누구랑 대표자랑 뭐 하는 거예요? 법인하고 대표자를 동일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시 하겠지.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하고 대표자를 동일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야 대표자한테 추궁할 수 있고 대표자를 법인한테 추궁하고 서로 간에, 왜냐하면 동일한 거니까 법인 재산을 대표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대표자를 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이야.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법인격 부인론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동일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어요? 신의칙에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신의칙에 위반이 되면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의칙 법리를 통해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법인을 부인하는데 역적용하는 거니까 법인격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오히려 법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역적용은 마이너스. 결국 법인격을 인정한다, 별개로 보겠다,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인격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 태도. 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신의칙을 통해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신의칙을 통해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법인격을 부인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 신의칙 위반이 생기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거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면 여전히 법인격은 별개다. 결국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신의칙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져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다. 그러면 신의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요게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판례의 태도에서 야, 법인격 부인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신의칙은 우린 적용해. 그건 변하지 않았어. 만약에 신의칙 위반이 없었다 그러면 신의칙 위반이 없었다 그러면 법인격은 인정되는 거고,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 그러면 법인격은 부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을 당하는 쪽에서는 우리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적용하는, 우리는 신의칙 위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법인격을 따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신의칙 위반인데,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의칙 위반의 기준 시점을 제시해야 돼. 기준 시점. 그래서 이 판례가 신의칙 위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격이 부인이 되는 건데, 그 신의칙 위반의 기준 시점 언제라고? 행위시. 행위시에 신의칙 위반했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고, 행위시에 신의칙 위반한 적이 없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법인격은 다르다. 법인격은 부인을 되지 않는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판례 꼭 기억하세요. 신의칙 위반 기준 시점. 그러면 문제의 출제를 보시면 나쁜 말이 아니라 다 내는데, 2010년경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특히 갑과 을이 서로 재산, 토지를 매매하고 할 때까지는 정상적이고 서로 믿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상적으로 했잖아. 그 뒤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파산된 거지. 그럼 정상적으로 행위할 때는 신의칙 서로 믿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서로 믿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법인과 대표자를 서로 별개로 행위한 거 아니냐. 따라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시도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인격 부인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시에는 신의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 결과적으로 행위시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가 2번. 법인격 부인 역적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요거를 목차 3으로 하셔야 돼요. 목차 3으로. 여기서 법인격 부인론과 판례의 태도 쓰시고, 그 다음에 법인 역적용 적용 여부 쓰시고, 문제점에서 결과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뭐냐, 결국 신의칙의 적용 시점이 뭐냐, 요게 이제 중요한 요 판례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딱 하나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면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는 거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그러면 법인격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인격죄로 책임 추궁할 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결국 신의칙 위반은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판례는 신의칙 위반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을 병행할 때 법인, 대표자 갑, 을과의 이러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신의칙 위반이 없었다. 신의칙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격은 부인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내리는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 그러니까 법인격 남용분, 법인격 부인론 법리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 예전에 거의 다 정리가 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적 근래에 나왔던 판례 중에 특히 한번 나온다 그러면 이런 판례도 한번 준비해 보시라. 그렇게 논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신의칙 위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3번 목차입니다. 3번 목차.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의 가부, 결국 신의칙 적용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가 어떤 거냐에 관한 판례가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론에 보시면 제가 판례가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판례를 읽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법인격 부인론하고 법인격 남용론하고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고, 뭐 기업인 경우엔 법인격 남용이고, 뭐 개인인 경우엔 법인격 부인이고, 미친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법인격 부인이나 법인격 남용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법인격 남용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된 거야, 안 된 거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준은 신의칙 위반을 얘기하는 거지. 그 법인격 부인하고 법인격 남용을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답안지가 있는데 그거를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상한, 물론 학자들, 어느 교수가 내가 누군지 아는데 법인격 부인하고 법인격 남용론을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그래야 돈 받아 처먹으니까 뭔가 구분 짓고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법인격 남용이라는 의미가 뭐야?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법인격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신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야. 근데 그 법인격 남용은 결과적으로 대표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법인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리다. 그거를 무슨 기업하고 뭐 개인하고 나눠가지고 법인격 부인하고 법인격 남용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답안지가 있는데, 판례 어딜 봐요? 판례 어디를 보더라도 법인격 부인과 남용론을 그 구별해서 설명하는 판례가 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안지도 그렇게 써놓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는 법인격 부인하고 법인격 남용론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설명 짚을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그거 구분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들어오면서 재척과 기피, 그냥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2-2번 문제. 이미 이건 문제가 이미 문제의 소재에다 다 했었잖아요. 그죠? 문제의 소재. 기피 사유가 인정. 그럼 기피 사유가 인정되려면 그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재척 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뭐예요? 결국 전심 반여냐? 그래서 1번 목차, 2번, 3번 재척 사유 인정 여부, 4번 결론. 결국 요거는 아주 근래 나왔던 유일한 판례입니다. 그죠? 기피 사유에 관한 근래에 나왔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피 사유에 인부할 때, 기피 사유 인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사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유. 주관적 사유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객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판례가 요 판례입니다. 판례가 주관적 사유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의심할 만한 공정한 재판을 기피할 만한 공정한 재판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주관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판례에서 이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 판례에서 인정했어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기피 사유에 해당은 된다. 원래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따라서 기피 재판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만, 잘못됐으면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하지 않고 그대로 본안 재판이 이르렀으니까 적법에 적법하잖아. 적법하지.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던 이 담당 재판관이 항소심 뭐가 됐어요? 항소심 재판관이 됐으니까 저놈 때문에, 왜냐면 기피 했어야 될 재판을 했어야 될 놈이 기피 신청을 기각해버리고 그 놈이 뭐가 됐어? 다시 재판관이 됐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래서 제척. 그 제척 여부는 직권으로 하지만 직권으로 지가 제척하는 놈은 없어요. 판사 중에 지가 제척하는 놈. 지 뭐 판사가 지가 스스로 기피하거나 제척하는 거 봤어요? 전무후무하게 구속일자를 뭘로 일을 날로 해놓고 그럼 내가 볼 때는 그건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동문이잖아. 안 되죠. 동문이어도 제척 사유는 안 되고 기피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안 그랬다면 서울대 법대 애들은 전부 다 제척 사유가 되니까 기피 사유가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나 연고대 안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기분 나쁘지. 어쨌거나 농담이에요. 또 혹시 또 제척 여부 해가지고 신청에 의한 제척도 인정될 수 있어요. 제척은 직권과 신청 모두가 있고 그 신청에 의한 제척 사유를 하려 하더라도 몇 호에 해당하는 전신관여 5회 전신관여에 해당 여부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심이라고 하는 건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뭐 기피 재판은 전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심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써주라는 거예요, 결론. 3번, 4번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냈어요. 올해 특히 하도 이 판사들에 대한 그리고 올해 특히 많은 OTT 혹은 일반 그 드라마 중에 특히 나오는 뭐 있어요? 요새 토요일 날 하는 프로보노 봤어요, 안 봤어요? 재밌어요, 봐요. 그것도 주인공이 누구였어? 서울중앙지법 판사. 얼마 전에 어제부터 나왔던 이한영 판사, 지옥 판사. 올 근래 들어서 막 그 OTT하고 일반 그 TVN이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대부분의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은 다 누구야? 다 판사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정치에 혹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누구야? 판사. 그러면 나 같으면 아싸 때는 이때다 이러고 뭐예요. 민사소송법에서 유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판사 출제될 수 있는 부분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내내 판사 제척해야 된다는 데 기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럴 때 거기 뭐 여러분이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정리 잘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가장 나온다 그러면 이 전신관여밖에 없어요. 나온다 그러면 전신관여에 관한 판례도 많고 요새는 없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신관여 여부에 관한 판례가 가끔씩 나왔어요. 근데 더군다나 변리사 시험은 20년 동안 뭐가 안 나왔다고? 법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네, 3번은 이 기회에 관할 문제를 한번 다 짚고 넘어가시라 라고 해서 지금 관할로 얘기하는 겁니다. 3-1번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를 보시면 이송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권 인정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인정되고 만약에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이송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하였고 항고법원이 재심법원의 결정에 여기서 보시면 이송 신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문제점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 인보 문제점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 이 학설과 판례 쓰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송 신청권을 긍정하는 학설, 부정하는 학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왜 이송 신청권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관할 위반에 대해 이송 신청을 긍정하는 학설이 근거가 뭐고 부정하는 학설이 근거가 뭐고를 써야지. 무조건 여러분들은 긍정서 끝, 부정서 끝.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송 신청권을 긍정하는 학설의 의미가, 부정하는 학설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는 관할권 위반은 직권조사상이에요.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전속적 관할 합의 위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속적 관할 합의를 했으면 그거를 당사자가 거기에 또 이송 신청하면 결국 관할 합의 위반 문제를 결국 당사자의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순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논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관할 설정의 당사자의 자유재량, 당사자의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34조가 그것까지 뭐 명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그 이송신청권 인정하는 긍정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잘 써놨으니까, 결과적으로 판례는 결과적으로 판례는 관할 이송신청권 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즉시 항고, 재항고 하잖아요. 그죠? 재항고 법원에서 뭐에 대해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복이에요. 불복에서 중요한 거는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이송 결정에 대해서, 이송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즉시 항고할 수가 있죠. 39조인가요? 39조에서 이송 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문제에서 이제 잘 보시면 이송 결정을 하였어. 이송 결정에 즉시 항고법원 위법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이거를 뭐예요? 요 즉시 항고해가지고 이거를 이송 결정을 취소 결정했어. 요 취소 결정한 거, 이 불복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취소 결정, 두 번째 이송 결정, 취소 결정을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잖아요. 그럼 이송 결정을 취소 결정했다는 건 뭐하고 똑같아? 이송 신청 취소 결정했다는 이송 신청을 뭐 한 거하고 기각 결정한 거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송 신청을 기각 결정한 거고, 이송 결정 취소 결정은 이송 신청 기각 결정하고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송 신청 기각 결정한 거는 신청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재항고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재항고할 실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재항고를 각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항고에 할 거 없다. 그래서 4번 결론. 그러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거는, 이 판례가 되게 좋은 거는 이송 결정에 대한 혹은 이송 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이송 결정과 이송 취소 결정의 차이, 요거의 의미, 특히 이송 결정, 취소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걸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송 결정에 대해서. 이송에 관한 문제는 언제고 나옵니다. 언제고 나오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송 신청권은 없어요. 이송 신청권은 없고, 따라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 그리고 이송 결정 취소 결정은 이송 신청 기각 결정과 같은 거니까 재항고 법원은 이걸 다툴 실익이 없다.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3-2번) 3-2번은 특허법에서 나온다며요. 특허법이 나와요. 일단 지적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뭐다? 24조 2항에 해당하는 특허 소송 관할권이다. 이거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에요. 직권조사사항이 1번, 2번 특허 소송의 직권조사사항. 그 특허 소송은 전속 관할이 아니에요.
전속관할이고 더 전속관할은 법원인 직권조사항이다. 이거 그러면 전속관할이니까 어디 법원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거 24조 따라서 대전, 광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뭘 갖고 있어요? 전속관할을 갖고 있고 이건 뭐 하는 거다? 직권조사항이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가로쳐놓고 내가 2018년도라고 하는 거는 혹시 또 문제 삼을까 봐. 2017년도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가 2016년도에 개정하면서 2017년도부터 24조에 따른 전속관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24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속관할이다. 이거 열심히 써줘. 열심히 써주고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어디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는데 상고에서 뭐는 판단하지 주장하지 않았어요. 관할 위반은 주장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고법원이 좋지. 두 가지입니다. 직권 조사 여부. 그 다음에 파기 이송 여부. 그래서 파기이송, 특히 이 파기이송의 근거가 어디로 할 거냐, 고등법원으로 할 거냐, 지방법원으로 할 거냐 해서 우리 판례가 어디로 했다고? 고등법원으로 이송해버렸다. 왜? 1항에는 재량이송이에요. 1항. 고등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보낼지 하는 거는 재량이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송 원칙적으로 민사송이기 때문에 그 관할 위반 자체를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도 이것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냈다고? 대전지방 보내지 않고 그냥 고등법원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특허법원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고 몇 번 나왔고 이거 의무적으로 풀어봐야 될 판례라서 2023년도에도 나왔어요. 이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읽어보세요. 이거는 할 게 없어요. 목차 정도만 하시고 거의 암기하세요. 이게 나왔는데 그 판례를 거의 못 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 나한테 커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판례 잘 읽어보시고 굳이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3번. 3-3번은 제주지방법원으로 뭐 하기로 했어요? 전속적 관할 합의하기로 했잖아. 이거 나오면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여부에서 부가적 합의서 미친놈들이지. 거기다 뭐라고 써놔서 지금 전속적 관할 합의했다고 써놨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썼으면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 써면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건 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할 합의가 전속적인지 명시하지 않았을 때 전속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보는 거지. 요 문제처럼 이 뭐라고 써놨어 지금?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해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지? 그러면 34조 1항에 의한 이송 신청권이 없어. 그럼 나머지 34조 이외에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송 신청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되는데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돼, 안 돼? 이건 된다고. 그게 몇 조야 이게? 특히 35조에 보면 이게 편의 이송이지. 그죠? 편의 이송은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해.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하는 건 결국 뭐 임의관할에서만 얘기하는 임의관할. 물론 전속관할과 전속관할도 인정되지만 전속관할은 직권조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고 임의관할에서 임의관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적 관할 합의를 임의관할을 볼 거냐 아니면 전속관할을 볼 거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지. 거듭의 개정 문제의 소재 2번 전속적 관할 합의의 편의 이송 가부예요. 편의 이송 가부. 이게 문제가 되고 문제점 35조 단서에 보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전속적 관할 합의나 전속 관할은 이송 신청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뭐를 제외한다? 전속 관할을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전속 관할 속에
그 전속 관할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전속적 관할 합의가 여기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함설, 불포함설인데 판례의 태도. 그래서 사익적, 공익적, 현저한 지연, 공익적 이유로는 포함이 되지만 사익적 이유, 편의, 비용 이런 걸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따라서 이 경우는 편의이송이니까 비용 문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익적이야, 공익적이야? 사익적. 사익적이니까 35조 단서에 포함돼, 안 돼? 35조 단서에 포함이 돼요. 35조 단서에, 35조 단서에 포함이 되니까 이송하면 돼, 안 돼? 이송하면 안 되고, 이건 전속적 관할 위반이 돼야 안 돼. 전속적 관할 위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속적 관할 위반, 그러니까 편의이송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3번. 반송 가부. 첫 번째로 38조에 따라서 이른바 38조에 따라서 이송의 기속력, 이송의 기속력이 인정되느냐?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기속력은 인정돼야 한대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기속력은 인정된다고. 따라서 반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38조에 따르면 이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9조 이송 결정에 대한 뭐 할 때 즉시항고하게 되면 이때는 아직 기속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내가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한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그럼 38조하고 39조에 따라서 38조에 따르면 반송이 불가능한 거고 39조에 따르면 반송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39조에 따르면 반송이 가능하겠지. 결과적으로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결론. 그러니까 3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 39조로 갈 거냐, 요 논의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송 결정에 대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은 인정될 때가 있고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송 결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할 수가 있어요. 신청권 있냐 없냐를 떠나서. 39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 토지 관할 문제는 제가 안 냈어요. 토지 관할 문제, 모든 문제, 관할 문제 푸는 건 뭐예요? 일단,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전속 관할이 아니라면, 전속 관할이라 그러면, 이건 직권조사, 직권 판단,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요. 전속 관할이 아닐 경우에, 그 다음에 뭐로 가요? 거동 관할, 거동. 합의 관할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 변론 관할.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을 때, 이게 성립했다면 문제가 안 되고 성립하지 않게 되면 이때 뭐 법정 관할 중에 뭘 보는 거? 토지 관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토지 관할 문제 중에 이제 토지 관할은 일단 뭐예요?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 재판적 중에 몇 조가 24조가 있는데 24조가 전속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소도 24조에 관한 거는 이룰이 더 들어가면 안 돼요. 특별 재판적 중에 24조는 전속 관할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떼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봐야 돼. 24조만. 그러니까 그거 자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특허 소송은 여러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게 뭐냐면 민사소송 교수들 중에
특허 소송에 관련 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민사소송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 내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실제 여러분들을, 우리 시험이니까 나처럼, 변리사니까 꼭 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 교수들 중에 특허소송과 연결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소송법 교수들 중에. 그러니까 출제 의견 들어오면 오히려 이제 이런 거, 합의 관할, 이런 거 되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고 합의 관할 문제가 나오고, 합의 관할 문제 중에 전속적 관할 합의가 가장 관할에서는 무선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24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근데 25년도 일단 건너뛰었으니까, 그럼 올해부터 또 관할 나오면 합의 관할, 특히 전속적 관할 합의, 맨날 그 전속적 관할 합의냐, 부가적 관할 합의 그것만 쓰지 말고, 특히 지금 3-2번이죠. 3-3번. 그 전속적 관할 합의 위반에 대한 이송 신청 있잖아요. 그죠? 요게 가장 쟁점이 되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이송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 관할에서는. 그래서 편의이송 이제 컨비니언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특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꼭 정리하시고, 이게 나왔는데 보통재판정, 특별재판정 나왔는데 보통재판정 피고의 주소지, 이거 나왔는데 이거 문제 낸 적 없잖아요. 미친놈이지. 이걸 어떻게 해내. 이거는 완전 초등학교 문제지. 피고의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고, 뭐 이거 채무자의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고, 채권자의 주소지도 그 특별재판적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건 기초지에서, 그건 언제? 동차 반치 기초지에서 할 때 내는 거고, 실전지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법조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 있는 걸 왜 시험 문제 안 내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합격할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문제를 푸는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깊이 있는 문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이해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지. 그 다음에 4-1번. 아주 이거하고, 제 사례집에서 보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KH 판결, 이 두 가지가 거의 리딩 케이스입니다. 거의 리딩 케이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4-1번은 이 KH 판결하고, 그 다음에 순천 S장로교회 있잖아요. 그죠? 순천 예장 S장로교회는 순천교회라는 거, 순천.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예장교회인데, 예장교회 목사들, 원래 제 시간 더 있으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얘기합시다.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이게 벌써 15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부터 많아요, 원래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종교의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고 어두워지면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만, 세상이 불안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 통일교 어떻게 돼요? 개판됐잖아요, 통일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안 바꾼 거예요, 교회 얘기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문제 보다가, 통일교, 신천지, S교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판례라서, 리딩 케이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대한토지주택공사 이 판례하고 요 두 가지 중에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소송법 학자들은 거의 리딩 케이스는 두 개 다 리딩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지금, K목사로 대표자로 했다가 K목사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선정 당사자 K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일성 인정되느냐네요. 이거는 법인격 없는 교회의 대표자잖아요. 교회의 대표자였다가 선정 당사자 K로 바뀐 거니까 동일성 인정되는 문제의 소재 1번, 2번 당사자 확정 기준이잖아요. 표시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K 목사로 표시가 되었고, 나중에 선정 당사자 K는 표시된 자하고 법인격 동일성 인정돼야 안 돼. 법인격 동일성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야.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격인 경우에는 표시정정 인정할 수 있어요. 표시정정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목차 2번이라고 하는 건 원칙은 당사자 확정 기준에 따르면 표시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표시 정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2번 목차가 바로 당사자 표시 정정 확정 기준이고 표시 정정의 인정 여부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3번 소결만 보세요. 당사자 표시 정정은 동일성 인정돼야 하는데 당사자 확정은 소장에 표시된 것뿐만 아니라 소장장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원칙이야. 원칙적으로 표시 정정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목사 K하고 선정 당사자 K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문제는 소송 계속 중 실질적으로 누구랑 인정이 돼. 실질적으로 K 목사가 선정 당사자 K하고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의 태도. 그래서 목차 보세요. 20페이지에 보면 당사자 동일성 판단과 소송 계속 여부.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 계속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1심 판결의 당사자의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은 무효인 항소심 위송된 항소심 적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결. 항소심 판단이 제1심에서 원고를 S교회로 보고 선정 당사자 K 목사로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 동일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항소심 판단대로 동일성이 없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취소 후 환송을 변론을 하고 소송 계속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결론. 당사자 확정에 대한 실질적 표시에 따를 경우 항소장에 X적 장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K 목사를 선정 당사자라는 소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 결국 K 목사가 선정 당사자로 바뀌었고 예로 본 거예요. 예로. 그러니까 예로 보는 것 자체. 원래는 소장에는 K 목사를 했다가 우유곡절인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여곡절. 이제 당이 땡겨가지고 우여곡절로 갑자기 내가 우유가 먹고 싶었나 봐요. 우여곡절로 지금 누구로 판결이 나왔어? 선정 당사자 K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예로 인정되는 거지 K 목사의 판결이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K 목사에서 누구로 당사자가 표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표시가 정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막판이니까 제가 힘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K 목사하고 선정 당사자 K는 달라. 그래서 원래 안 돼.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선정 당사자 K로 판결이 났어. 그러면 이거 1-2번이었던가? 원래 법인이었다가 당사자가 교체가 돼가지고 대표자로 소를 제기했다가 당사자가 교체가 돼가지고 누구로 됐어요? 법인으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의 판결은 잘못됐지만 무효였어, 유효였어? 유효였잖아요. 왜냐하면 소송 계속이 있어, 없어? 그거예요. 연장선상이에요. 이런 유의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의 판례들이. 그래서 일부러 1-2번에다 냈다가 뒤로 끄집어낸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앞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문제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그러니까 이 법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번에도 대표였다가 법인으로 바뀌었잖아. 잘못됐어. 법인으로 판결이 나왔어. 유효야, 무효야? 유효. 이것도 K 목사에서 선정 당사자로 바뀌었어. 잘못됐지만 선정 당사자 K로 나온 판결이 유효야, 무효야? 유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법리가 계속 또 뭐요? K 목사. 더군다나 여러분 22년도, 23년도, 22년도인가 보다. 내가 지금 22년도 기출문제도 그거예요. 22년도 기출문제도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 소를 제기했는데 지들끼리 묵시적 추인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 그럼 유효야, 무효야?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판례들이 나와요. 이 법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 동일성이 부정이 되면 표시 정정하면 안 돼. 잘못됐어.
잘못됐지만 정정된 개로, 정정된 자로 판결이 나오면 유효야, 무효야? 유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나옵니다. 지금 다 주체, 등장인물이 바뀌면서 이 판례가 계속 나오니까 요게 판례, 하나의 대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문제의 소재 2번, 당사자 변경의 적부. 당사자 변경의 적부를 하려면 첫 번째 당사자 확정 기준을 해야 돼요. 확정 기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사자 확정 기준인데 우리 판례는 뭐에 따라요?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은 소장에 표시된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 당사자 정정이 되는 건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사자가 동일성 인정이 되면 정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부정이 되면 부적법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결, 부적법. 원래 각하해야 돼, 각하. 근데 이걸 무시하고 내린 판결. 간단해요. 부적법하지만 유효다. 이게 소송 계속이 없어서 무효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소송 계속이 없어서 무효가 아니라 부적법하지만 뭐다? 유효다. 이 법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1-2번 할 때도 했고 요거까지 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 이게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나오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리로 가요? 부적법하지만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어느 경우에만 무효예요?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뭐밖에 없어?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재, 적, 개. 재판권이 없는 경우 망, 사망, 장사, 또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무효인 거예요. 근데 소송 계속이 계속 있다고 보는 거 없다는 거. 부적법하지만 유효라고 하는 건 소송 계속 있다, 없다? 소송 계속. 그러니까 소송 계속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적법하지만 유효다. 아주 간단한 법리인데 이 간단한 법리가 계속 돌고 돌아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주면 돼요. 써주면. 이것도 4-1번도 결국 그거야, 한 거야. 결국 그거잖아요, 그거. 결국 1심 판결이 타당해, 항소심 판결이 타당해. 1심 판결이 타당하지. 소송 계속 있잖아. 반대로 항소심이 만약에 누구로? S교회 K 목사로 해버리면 그건 타당해. 그 소송 계속이 없잖아요. 그 소송 계속이 없는 건 기일정 신청하면 되고. 왜냐면 상고심은 뭐가 있어야 돼? 상고적격. 상고적격 유효한 종국 판결. 유효한 종국 판결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상고적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종국 판결 없으면 소송 계속인가 기일지정 신청. 상고적격이 있으면 뭐예요? 상고하면 되고. 그거 1-2번 문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 그런 논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맨 처음 이런 민사소송법 들어가면 뭘 배우시죠? 맨 처음 들어가면 유효인 판결, 무효인 판결. 그러면서 재망적계. 계속 이게 소송 계속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하고 연결돼서 판례들이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실제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법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만들지 못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8문제 풀려면 나 혼자 별 저길 다 해더라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부족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채점하고 나서 내가 또 내일 여러분들 부족한 건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